국제 정치를 오래 관찰해온 분석가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침공도 전쟁도 아닙니다. 대신 작전 소요 시간, 투입 비용, 그리고 사후 관리 비용이라는 숫자가 먼저 언급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바로 이 변화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투입되고 주권 국가의 정상이 생포됐지만 전면전이라는 단어는 끝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이 이 장면을 다루는 방식은 과거와 명확히 달랐습니다. 정치적 명분보다 구조적 효율을 먼저 분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첫 번째 요소는 속도였습니다. 작전 개시부터 목표 확보까지 걸린 시간은 장기 점령이나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전쟁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집중적인 작전이었고 병력 손실과 국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는 군사행동의 목적이 체제 전환이 아니라 통제력 확보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사건을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제한적 작전이라는 언어로 관리했습니다. 이 언어 선택 하나가 국제사회의 반응 수위를 결정지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발언들이 분위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후 언급된 국가는 콜롬비아와 쿠바, 그리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였습니다. 지역도 체제도 다른 이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정치가 아니라 자원과 통로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에너지와 물류망의 핵심 축이고 쿠바는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망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히토류, 조기 경보 체계가 겹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외신들이 이 발언들을 즉흥적 언사로 치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 단위의 자원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선거보다 국가 정상화를 먼저 언급한 배경에는 이 자원의 시장 복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정상화의 기준이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 안정성으로 이동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에서 가치보다 계산이 앞서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콜롬비아를 향한 강경 발언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마약 문제로만 설명되는 국가가 아니라 파나마 운하와 연결된 해상 육상 물류망의 중심 국가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질 경우 발생하는 글로벌 물류 비용 증가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통제력을 확보할 경우 에너지 가격, 해상보험료, 운송 비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이 군사 옵션 가능성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계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쿠바의 반응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해 유지돼 온 쿠바의 에너지 구조는 이번 사건으로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력난과 연료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 불안 비용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직접적인 군사 행동 없이도 동맹 구조 하나만 끊어 체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과거의 봉쇄나 제재보다 훨씬 효율적인 압박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그린란드 언급은 이 흐름을 대륙 밖으로 확장시킵니다. 북극 항로는 기존 해상로 대비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히토류와 군사감시 체계까지 겹쳐 있는 지역입니다. 영토 문제로 보이던 발언이 실제로는 미래 물류와 자원, 안보 구조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베네수엘라가 예외적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시작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특정 국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힘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정치보다 자원과 통로를 먼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반복될수록 국제사회는 더 불안정해지지만 동시에 더 냉정해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숫자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는 것이 다음 국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후 이어진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군사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군사행동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개입은 장기 점령과 막대한 사후 비용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정권을 무너뜨린 뒤 유지 비용은 수백조 원 단위로 불어났고 정치적 부담도 함께 쌓였습니다. 이번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점령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대신 핵심 노드만 건드립니다.
통치자가 아니라 흐름을 끊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군사력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체제 전환이 아니라 시장 접근과 통제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 이후 미국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표현은 국가 재건이 아니라 정상화였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단어는 선거 일정이나 제도 개혁보다 석유 생산과 수출 재개 시점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생산 능력이 국제 시장에 복귀할 경우 유가 변동폭은 즉각 줄어듭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금리, 정치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변수입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압박도 같은 계산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에너지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 허브입니다. 이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글로벌 해상보험료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중남미 주요 항로의 위험도가 한 단계만 올라가도 보험료는 수배 단위로 뛰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통제가 강화되면 물류 비용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군사 옵션 언급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 카드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또 쿠바는 이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공격 없이도 동맹의 붕괴만으로 체제 유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이 차단될 경우 쿠바가 감당해야 할 에너지 공백은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 차질은 산업과 의료, 교통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군사 행동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외신들이 쿠바를 다음 표적이라기보다 다음 실험 대상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이 전략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운송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토류 매장 가능성과 조기경보 체계가 겹칩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경쟁은 군사 충돌보다 규칙 설정 싸움에 가깝습니다. 누가 먼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물류와 자원 흐름이 결정됩니다. 영토 발언으로 보였던 언급이 실제로는 미래 산업과 안보의 교차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병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오래 머물지 않으며 대신 상대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는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용 빈도를 높이는 위험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전쟁 선언이 없고 법 집행과 안보 조치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특정 국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남습니다. 군사력은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자원과 시장을 조정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반복될수록 국제 질서는 더 냉정해지고 계산은 더 정교해집니다. 감정과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의 충돌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첫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는 이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30일 콜롬비아 해성추가 영상입니다. 유도무기관의 명령에 맞춰 콜롬비아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곧 표적의 명중한 미사일은 거대한 선박 하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는데요. 2023년 미-중남미 해군연합훈련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한미사일 해성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미국 등 다수의 나라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하푼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령 전술 함대지 유도탄으로 개량되기도 하는 등 우리 해군의 주요 무장체계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의 위력을 직접 확인했던 콜롬비아가 자국의 신형 함정에 또 한 번 한국산 무장 탑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조선소와 협력하여 건조하는 호위함에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를 추가하려 하는데 이미 성능 검증이 끝난 해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2005년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한 해성 대한미사일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한미사일로서 개발 당시 한국은 약 1조 원의 외화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비록 미사일의 한발당 가격은 하푼보다 비싸지만 외산 무기를 도입하는 행정 절차를 없애고 생산 배치 비용이 내수로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해성이 콜롬비아로 추가 수출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도 하락할 것이며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 한국은 우리 해군의 전투력 증가와 방산 수출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해성의 콜롬비아 추가 수출을 앞두고 과거 콜롬비아 해군에서 해성이 불발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불발 사례를 가진 무기 체계가 다시 수출된다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성 미사일은 정말로 문제가 많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해성대함 미사일의 오해를 분석하고 콜롬비아가 해성을 추가로 더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주력대함 미사일 해성은 필리핀이 중국산 유조선을 단번에 박살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발사 실패 문제나 신뢰성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한데요. 해성 미사일은 몇 차례의 발사 실패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들은 이미 조사 결과 해성의 성능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해성의 성능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불발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 있었던 해군 3함대 훈련에서 정상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비행 35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는데요. 당시 관련 소식이 9월에 전해지면서 군 당국이 해성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일종의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절대로 해성의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성은 발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적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면 민간이나 아군의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바다로 추락하는 일종의 자폭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적을 탐지하지 못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에 떨어진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탐지 불가 시 피해 위험이 적은 바다로 향하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때 자폭까지 걸리는 시간 세팅을 훈련 참가 인원이 실수로 35초에 맞추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훈련 숙달과 집중도 문제였을 뿐 미사일의 성능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인데 우리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의 소프트웨어에 시간 장입 실수를 거를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해성의 불발 사태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성의 성능 논란을 불러왔던 국가는 다름 아닌 콜롬비아인데요. 지금 추가로 해성 미사일을 군함에 탑재하려는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콜롬비아는 일찍부터 해성 미사일을 도입하여 자국군의 무장 체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훈련 과정에서 해성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수출의 적신호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조사 결과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미사일의 설정을 한국처럼 북반구로 설정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일부는 남반구에 걸쳐 있는 등 한국에서의 사용과는 다르게 미사일을 설정하고 운용했어야 하지만 운용자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작전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해성의 불발 사태는 미사일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운용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정확한 문제 원인이 파악되기 전에 과도할 정도로 해성의 신뢰도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측에서 네덜란드 조선소가 제작한 군함의 해성을 탑재한다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자국의 국영 조선소가 네덜란드의 다멘 조선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업체는 다멘 조선소와 해성 미사일 탑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성 이외에도 콜롬비아가 개최한 방산 전시회에서 청상어, 경어뢰 등을 선보인 바 있어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콜롬비아로 수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성은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어 콜롬비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해성은 최대 사거리가
180km 이상으로 대한미사일의 대표 주자인 하푼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은 공대함, 함대함, 잠대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 투사하는 AGM-84D는 약 22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성과 동일한 방식 함대함 버전은 140km에 불과합니다. 하푼과 함께 대한미사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액조세 미사일도 블록3 단계에만 180km의 사거리를 달성하였을 뿐 블록1과 블록2는 해성보다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해성의 사거리는 자유진영이 보유한 대한미사일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는 의미인데요. 타격수단의 사거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아군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아군을 향한 적의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전투의 승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성은 미사일의 엔진을 조금만 개량하면 180km의 사거리를 250km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 콜롬비아 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성은 탄두 중량이 250kg대로 아음속 대한미사일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장약을 탑재하고 있어 훨씬 강한 폭발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 하푼이 221kg, 액조세가 165kg 등인 것과 비교하면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이 더욱 강한 위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250kg의 탄두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슬라바급 순양함을 격침시킨 R-360 넵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50kg 수준이었으니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은 사실상 항공모함 정도를 제외하면 격침하지 못할 군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플라이트3를 기준으로 9,800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주말트급 구축함은 16,000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차기 주력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은 추정 만재 배수량이 13,000톤이니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최정상급 군사강국들의 주력 함정도 1만 톤 내외의 배수량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0kg의 탄두 중량을 가진 대한미사일조차 1만 톤 이상의 체급을 지닌 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은 적이 어떤 함정을 끌고 오더라도 모조리 박살 낼 수 있는 위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수면 5m 이하 정도의 높이에서 스치듯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췄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전천후 대함 미사일입니다. 최근에는 해전의 양상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반대로 공격 측에서는 이를 뚫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시스키밍 기동까지 갖춘 해성은 실전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한국산 해성의 비중을 더욱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미사일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으로부터 해성을 도입한 나라들의 주된 적은 중국입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일대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과 해상 민병대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 한국, 프랑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예 중남미 해군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조선 격침을 통해 해성을 주목받게 만든 필리핀도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요.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가 해성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얼마든지 해성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에서 중국은 아예 우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파키스탄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군사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중국 해군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으며 태평양 근처에 위치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중국 해군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해성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콜롬비아 해군 함정에 해성을 추가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들이 해성 대한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성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고 인도태평양 일대의 평화를 유지하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